네, 여러분 오늘 저의 강연 제목은 실존의 허기, 고달픔, 고품, 배아픔, 슬픔에 관하여 라고 지었고요. 부제목은 한국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 대한 실존 철학적 해석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제 연구 분야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사상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돌아온 뒤로는 이제 하이데거로부터 좀 영감을 많이 받아서 예술 철학, 비교 철학, 실존 철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술 철학은 이제 제가 대학원에 처음 왔을 때부터 좋아했던 이제 하이데거의 텍스트인데 예술 작품의 예술 작품의 근원인데 이게 이제 서양 미학에 대한 어떤 이제 깊은 반성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다양한 예술 작품을 해석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교 철학은 이제 하이데거가 1930년대에 노자 장자를 읽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어떻게 고대 중국의 도가 사상을 이제 읽고 수용했는지 이제 그걸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존 철학은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래 기계공학과 졸업했는데 이제 실존 철학 때문에 이제 철학과 대학원을 왔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계속 실존 철학 좋아하고 연구했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작년 이제 여름에 이제 실존의 향기라고 하는 이제 쉬운 책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의 실존 철학 연구의 일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실존이라는 용어가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어부터 간단히 설명할게요. 실존은 영어 existence에 대한 번역이고요. existence는 뭐 다들 아시는 이제 동사 exist, 어떤 것이 존재하다, 있다를 뜻하는 말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화성에 생명이 있는가, 뭐 인종주의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제 일상적인 표현에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근데 그러면 요거를 왜 이렇게 그냥 쉬운 말, 뭐 존재하다, 뭐 아니면 더 쉬운 우리말, 뭐 있다, 있음으로 번역하지 않고 왜 실존으로 번역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있다라는 말, 있음이라는 말은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서관에는 책들이 많이 있다, 우리 학교 교정에는 목련나무들이 많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신에 대해서도 뭐 신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제 실존 철학에서는 이제 existence라는 말을 사람의 존재, 사람의 있음에 대해서만 쓰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실존이라고 하는 어떤 낯선 표현을 만든 겁니다. 다시 이제 정리하자면 이제 실존 철학이란 사람의 존재에 관한 철학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의 강연도 사람의 허전한 존재, 저는 그거를 이제 실존의 허기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그걸 주제로 합니다. 사람은 사물들처럼 단순히 존재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살면서 어떤 허전함 내지는 허기를 느낍니다. 저는 그 허기가 고달픔, 고품, 배아픔, 슬픔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존재가 허전한 사람은 삶이 고달프고 배가 고프고 배가 아프고 영혼이 슬픕니다. 한국 영화 리틀 포레스트는 이처럼 허기를 느끼는 사람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잘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영화를 통해서 실존의 허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존 철학이 무엇인지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실존 철학은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쇠렌 키에로케고르와 함께 시작했고 20세기 전반에 이제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를 통해서 철학적 깊이를 얻었습니다. 하이데거의 영향력은 한국에서도 엿볼 수가 있었어요. 1976년 하이데거가 이제 별세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 신문에 부고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 하이데거의 이제 노년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상가의 이제 어떤 가장 중요한 특징을 나타낸 아주 큰 이제 기사 제목인데 제목이 이제 20세기 실존 철학의 거목.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실존 철학의 역사에서 이제 그만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데거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이제 20세기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이제 2차 세계 대전 후에 이제 실존주의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1950년대 이제 한국도 예외가 아닌데요. 그 한국 작가 고운이 자신의 수필집에서 이제 수필집 제목이 이제 1950년대 그 폐허의 문학과 인간이라는 수필집을 내셨는데 이제 그 수필집에서 이제 실존주의의 영향력을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형이상학적 충격이나 철학 사조, 문학 사조가 어떤 특정 시대를 살고 있는 작가에게 그렇게도 열정적인 반향을 몰고 온 일이 문학사에 어디에 있었던가라고 물을 때 1950년대 실존주의의 위력을 명기하게 된다. 중략 조금 했고요. 술집에서도 다방 한 구석에서도 다방 문이 열렸다 닫히는 사이로 보이는 외부에도 그리고 그렇게도 큰 비극을 체험하고도 아무런 창의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아니한 수필 한 조각에서도 실존이라는 것은 박혀 있었다. 1910년대에 이광수가 매일신보에 연재한 무정의 센세이션이나 1920년대의 카프 문학과 거의 반사회적인 낭만주의의 충동, 그리고 해방 직후의 프로 문학의 격렬한 소란조차도 1950년대 실존주의 문학이 몰고 온 거대한 선풍에 미칠 수 없었다. 어떤 그 실존주의의 영향력을 아주 이렇게 어떤 20세기에 있었던 최고의 어떤 영향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존주의의 원칙을 하나 제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대표적인 건데요. 요걸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사르트르가 이제 1946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했던 유명한 강연입니다.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실존주의는 이제 인간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강연을 했는데 이제 그 강연에서 사르트르가 이제 실존을 이렇게 명료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Existence precedes essence라고 이제 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설명드릴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실존, existence는 이제 있음, 사람의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질이라는 말, 여기 essence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근본이 되는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이제 보통 말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성이 사람의 본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과 동물을 또 이제 사람의 근본 성질이 이성이기 때문에 이 이성을 통해서 사람과 동물을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수많은 도구를 사용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제 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창문도 있고 여기 뭐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는데 이런 이제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에는 항상 어떤 목적이 있어요. 뭐 출입하는 목적, 아니면 뭐 햇빛을 받는 목적, 뭐 어떤 것을 놓고 쓰는 목적, 그 다음에 앉는 목적. 도구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구의 근본이 되는 성질은 그 이제 어떤 용도로 쓰인다라고 하는 이제 그 목적, 용도가 이제 도구의 본질이 된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람의 본질과 도구의 본질을 이제 비교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실존이 본질이 앞선다라는 요 말을 이해하려면 이제 사람과 도구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폰이라는 도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아이폰은 그 처음에 이제 스티브 잡스와 이제 뭐 그의 애플 기업 동료들의 이제 머릿속에 그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아이디어를 이제 제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디어가 이제 아이폰의 아이디어가 본질이고 아이폰이라는 제품이 이제 실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경우에는 도구의 경우에는 본질이 앞서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실존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아이폰과 달리 사람은 이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닙니다. 사람은 먼저 세계 속에 태어나서 실존부터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자기 자신을 이루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티브 잡스를 보면 스티브 잡스는 이제 친부모의 희망에 따라서 원래 이제 대학에 진학하게 공부를 시작했는데 곧 대학을 그만두고 컴퓨터 기술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잡스는 이제 애플 회사를 설립했고 여러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회사를 떠났습니다. 15년 후에 그는 이제 최고 경영자로 애플 회사에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인류의 삶을 크게 바꾼 제품들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먼저 실존부터 하고 일단 살면서 그 다음에 스스로 자신의 본질을 찾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실존주의의 이제 원칙은 이제 실존 철학이 사람의 주체성,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 자기 삶을 자유롭게 이루어 나가는 주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철학입니다. 이제 실존 철학이 이제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와 함께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9세기 유럽 사회는 이제 2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었고
노동 분업과 대량 생산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그 당시 사람들은 생산과 소비 활동에서 개성을 살리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단순하고 비슷한 일을 했고 서로 비슷한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대중매체의 영향력도 점점 커지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분위기와 유행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사회 전반에 걸쳐 획일화의 경향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고유성을 상실했고 이름 없는 대중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실존 철학은 이러한 경향에 대한 저항으로서 19세기에 태어났습니다. 실존 철학에는 두 명의 선구자가 있는데요. 한 명은 앞서 말씀드린 키에르케고르고, 다른 한 명은 이제 19세기 독일 철학자 이제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데, 니체는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너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로 니체는 동시대인들, 그러니까 19세기 유럽인들이 사회적 분위기와 유행에 무조건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다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19세기 유럽 사회랑 이제 21세기 한국 사회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두 사회는 많이 다를까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많이 달라 보입니다. 새로운 고층 건물들이 무수히 많이 들어섰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들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키에르케고르나 니체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근본에서 보면 19세기 유럽 사회와 21세기 한국 사회는 서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19세기에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면 21세기에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의 규모가 월등히 증가했습니다.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제 전 세계에서 아마 사용되고 있을 건데 그 스마트폰이 이제 세 개 기업에서, 그러니까 삼성이랑 애플이랑 샤오미 이 세 개 기업에서 만든 스마트폰이 이제 세계에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을 이제 이렇게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사용자도 한번 봤는데 이게 이제 그 억명 단위거든요. 그래서 세계 인구가 한 70억, 80억이라고 하면 이제 2020년 기준으로 이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제 유튜브를 사용하면서 이제 영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유명한 걸 한번 찾아봤어요. 이제 베이비 샤크 댄스라고 하는 이제 영상이 유명하잖아요. 이 영상을 제가 찾아봤더니 158억 번을 이제 시청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요 발표 준비를 3월 말에 했었는데 그때는 157억 번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1억 번이 늘어난 겁니다. 요 말은 이제 유튜브라는 기업이 이제 베이비 샤크 댄스라는 영상 제품을 158억 개 생산해서 이제 전 세계에 판매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9세기 유럽 사회와 21세기 한국 사회가 그 근본에서 크게 다르지 않고 이제 그 규모의 측면에서만 달라졌고, 그리고 이제 그 어마어마한 규모로 생산되어 사람들에게 소비되기 때문에 이제 획일화의 경향이 이제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 세계 인류의 대부분의 삶이 이제 획일화되고 이제 표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있겠지만 이제 스마트폰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도구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는 수단을 말하는데 이때 이제 이용자는 이제 그 이용자가 이제 목적을 세워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용자가 그 수단의 주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일단 그 이용자가 누구인지 혹은 이제 무엇인지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가 저의 스마트폰으로 어떤 영상을 추천하는 알림을 보내서 제가 그 영상을 보게 되면 그것은 이제 제가 세운 목적에 따른 행동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이제 소위 알고리즘에 따른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추천 영상이 가령 아이폰의 광고와 연결되어 있다면 애플 기업이 자사 제품의 광고를 위해서 저의 스마트폰을 이제 이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비록 스마트폰은 제가 들고 다니지만 그 주인은 제가 아닌 셈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스마트폰의 소나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스마트폰을 통해 광고하는 기업들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은 광고를 보고 상품을 구매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삶이 표준화된 현실을 독일 철학자 한병철 선생님이 인류가 손의 시대에서 손가락의 시대로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이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손이 없어서 이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은 사물들을 다루지 않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행위를 거론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영어로도 제가 좀 비슷한 말들을 찾아서 붙여봤는데 독일어로는 다 이게 연결이 돼요. 손은 한트, 그 다음에 뭐 사물들을 다루다라고 할 때는 이제 베한델른,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할 때 독일어로는 이제 한틀룽이라고 합니다. 영어의 핸들링하고는 의미가 조금 다른데 독일어로는 이제 이게 다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손을 잃어버린 시대를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손이 되게 중요한데요. 사람의 손은 도구를 만들고 이용해서 생산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생산은 능동적인 행위죠. 이와 달리 손가락은 이제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능동적인 행위였던 생산과 달리 소비는 행위이지만 이미 주어진 것 가운데 이제 고르기만 하는 이제 수동적 행위입니다. 손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 제작하고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의 시대에는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 위를 빠르게 움직이며 손가락을 갖다 대기만 하면 욕구를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즉,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다루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제공된 것을 손가락의 터치로 그저 소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 이야기가 조금 멀리 갔는데요. 이제 영화 리틀 포레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는 한병철 선생님을 따라서 이 손의 시대와 손가락의 시대가 이제 선후 관계처럼 먼저 있고 나중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했는데 사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손가락의 시대에도 손의 삶이 일부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는 대부분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소비하며 손가락의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농촌에서는 사람들이 손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김태리 배우가 연기한 주인공의 이름은 이제 혜원, 송혜원입니다. 혜원은 어릴 적 농촌 마을에서 자랐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녔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다가 남자친구는 합격하고 본인은 떨어진 후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그곳에서 혜원은 겨울을 시작으로 봄, 여름, 가을을 거쳐 다시 새로운 겨울을 지냅니다. 영화는 이제 이 주인공 혜원이 보내는 이제 1년, 농촌에서의 1년의 삶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다 보셨을 텐데 그래도 영화 예고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을 너무 잘 만들었거든요. 이거 오류 뜬다는 소리거든요. 아 내가 방금 전에 쓰고 왔다니까 소리하고 그래 지금. 혜원아, 난 합격했어. 돌아왔다. 집으로. 고향은 언제나 좋다. 오래된 친구들도 있고 가끔은 이해 못할 일도 생기지만 둘이 싸웠어? 너 우는 거 아니지? 매워져. 도둑이야! 도둑! 긴 겨울을 뚫고 봄의 작은 정령들이 올라오는 그때까지 있으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서울 간다 아주 입에 달고 살던 애가 가을갈물이 아주 오부지게 하시네. 그렇게 바쁘게 산다고 문제가 해결이 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 의미 있는 시간일 거라고 믿어.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순 없잖아. 그래, 해보자 송혜원. 당신에게도 있나요? 리틀 포레스트. 그 영화 예고편은 이제 삐 소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잘 만든 것 같은데 예고편 첫 장면에서 혜원은 편의점의 알바생으로 나옵니다. 어떤 성급한 손님이 카드로 결제했는데 오류가 떴습니다. 이 삐 소리는 카드 리더기에서 난 소리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삐 소리가 혜원의 삶에 있는 오류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혜원이 어떻게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고 왜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현상이기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요. 2015년 기준 지역의 청년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제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약간 어두운 이제 붉은색, 갈색으로 된 부분은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거고
이제 밝은색, 그러니까 분홍색이나 이제 밝은 어떤 붉은색 부분, 여기는 이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혜원도 이렇게 이제 지역에서 이제 수도권 서울로 옮겨간 청년들 가운데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통계 보게 되면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중고등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1위는 이제 교사라고 합니다. 아마 혜원도 대부분의 중고등학생처럼 교사가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혜원은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사범대학에 아마 진학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이 혜원의 삶은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이 살아가는 대로 뒤따른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자기 삶에서 자기가 빠졌기 때문에 삶에서 삐 소리와 함께 오류가 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고편 다음 장면은 혜원이 고향으로 돌아온 이유 3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임용시험 준비에다가 편의점 알바로 지쳤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잘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팠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남자친구만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짜증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혜원은 삶이 고달프고 배가 고픈 데다가 시세음으로 배가 아프기까지 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3가지 이유에 따라서 오늘 제 발표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바로 고달픔, 고품, 배아픔입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이제 슬픔을 덧붙였습니다. 혜원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슬프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슬프고, 남자친구만 잘된 것이 억울해서 슬플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혜원의 슬픔은 고달픔, 고품, 배아픔으로 인한 3중의 슬픔입니다. 이러한 슬픔은 영혼의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아서 겉으로는 뚜렷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놓인 고달픔, 고품, 배아픔을 달래느라 영혼의 슬픔에까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눈에 띄는 표면적인 슬픔과 구분하기 위해 깊은 슬픔은 우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우울의 기분이 고개를 든 것이 바로 이제 삐 소리의 오류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울한 혜원은 자기 삶의 오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아니 도대체 오류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울의 기분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의 기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향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인데요. 이때 고향은 단순히 어렸을 적 나고 자랐던 곳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영혼이 편안함을 느끼는 고향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지나치게 되거나 더 이상 고향에 돌아갈 수 없게 되면 향수의 기분이 우울의 기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데 고향이 더 이상 없거나 혹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살던 혜원도 지나친 향수로서의 우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데 더 이상 고향이 어릴 적 고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는 이제 엄마 문소리 씨가 연기했죠. 엄마와 같이 살았는데 고향에는 엄마가 더 이상 없습니다. 농촌 마을로서의 물리적 고향은 남아 있지만 엄마의 품이라는 심리적 고향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모르는 혜원은 우울의 기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우선 물리적 장소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심적 장소에 대한 그리움은 고향에서 지내면서 서서히 달래갑니다. 예고편에서 이어지는 장면은 혜원이 고향에서 직접 요리해 먹고 어릴 적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농사를 지내며 사계절을 지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혜원의 독백이 나옵니다. 긴 겨울을 뚫고 봄의 작은 정령들이 올라오는 그때까지 있으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이때 이제 봄의 작은 정령들은 밭에서 이제 새싹이 피어나는 걸 가리키는 이제 말이고요. 이제 오류가 난 이제 혜원의 삶은 이제 겨울과 같아요. 추운 겨울과 같고 춥고 어두운 겨울과 같은데 혜원 자신도 이 봄의 새싹처럼 이제 그 겨울을 뚫고 올라오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혜원은 자기 삶의 오류를 풀 해답을 고향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 해답을 찾고자 혜원은 이제 고향에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빨리 오류를 풀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서두르는 삶에서는 오히려 오류가 보이지 않고 해답도 찾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혜원은 여전히 표정이 어둡고 우울의 기분에 젖어 있습니다. 그때 친구 재아가 이제 콕 집어서 말을 하죠. 그렇게 바쁘게 산다고 문제가 해결이 돼? 라고 말이죠. 친구의 전곡을 찌르는 말에 혜원은 화가 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 후 혜원의 농촌 생활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답을 아등바등 찾지 않고 고향의 삶을 누리는 데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찾고자 하는 해답의 실마리는 그렇게 삶의 태도를 바꾸는 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영화 속에서는 이제 남자 주인공 재하가 현명한 사람처럼 등장하는데요. 이 재하 역시 이제 원래는 혜원처럼 서울로 가서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공허한 말에 크게 실망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혜원과 재하는 각자 고향에 돌아온 이유가 달랐습니다. 혜원은 삶에서 도망치고자 고향에 온 것이고 재하는 삶을 마주하고자 고향에 온 것입니다. 예고편의 후반부에 재하의 독백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없잖아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제 실존 철학의 모토를 떠올립니다. 사람은 실존부터 하고 자기 본질을 스스로 찾아서 이루어 나갑니다. 이 말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임을 뜻합니다. 실존적인 재하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자기가 빠진 가짜 삶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하는 스스로 자기 삶을 이루고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이죠. 자, 예고편의 마지막에 보면 혜원은 농촌 고향에서의 삶과 친구 재하의 영향으로 해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녀는 큰 바위 위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 장면은 혜원과 그녀의 삶이 이제 든든한 반석 위에 놓였음을 나타냅니다. 또 그녀의 해맑게 웃고 있는 얼굴에서는 우울한 기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래, 해보자, 송혜원. 이때 그녀가 해보려는 것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보려는 것입니다. 혜원은 고향에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영화의 제목 리틀 포레스트는 이렇게 사람이 자기를 되찾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예고편은 혜원의 이러한 이제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당신에게도 있나요? 리틀 포레스트. 아마 이 영화를 보는 많은 관객도 혜원과 마찬가지로 자아를 상실한 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감독은 혜원이 고향에서 자기 자신을 되찾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관객들도 자아를 회복하는 장소를 물색해 보게끔 하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 19세기 유럽 사회보다 회기라의 경향이 훨씬 심각해진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는 자기를 잊거나 잃어버릴 위험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리틀 포레스트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 작은 숲이 꼭 농촌 고향의 자연 환경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되찾기 위해서 모두가 귀농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작은 숲은 사회적 장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도 사람의 건전한 자아가 자랄 수 있는 리틀 포레스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종교적인 장소에서도 사람들은 실존의 허기를 달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자기 삶의 주인임을 깨닫게 하는 정치적인 장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적인 장소에서도 사람들은 이제 우울한 자아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구가 이제 K푸드, 음식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식당 넣습니다. 식당에서도 우리는 잃어버린 자아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이제 다 일본 소설이고 일본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뭐 카모메 식당, 그다음에 뭐 심야 식당, 그다음에 이제 달팽이 식당 이런 이제 소설과 영화가 있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은 요 식당에 찾아온 사람들이 다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정말로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마법 같은 장소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음식 철학, 음식의 힘, 음식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이제 문학과 함께, 영화도 함께, 그리고 이제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 봤는데 다 너무 재미있고 뭐 이따가 같이 토론하면서 얘기해보면 좋겠는데 왜 한국 문학에는 이런 게 없을까? 아니면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역시 뭐 어떤 이제 일본과 한국의 어떤 이제 속도의 문제 차이가 이제 그게 이제 이유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 혜원을 사로잡았던 실존의 허기는 그녀의 삶에서 이제 그녀 자신이 빠져서 느껴진 허전함이었습니다. 고향에 들어온 그녀는 일단 잘 먹기 시작합니다. 혜원이 자기를 되찾는데 음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허기는 음식을 통해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혜원은 본인이 먹을 농작물을 스스로 재배하고 수확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자재로 다듬고 직접 요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손수 진행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그 속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곶감을 먹고 싶으면 바로 마트에 가서 구매해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혜원은 가을에 감을 따서 씻고 깎습니다. 그 다음에 곶감 틀에 꽂아 지붕 아래에 널어놓고 겨울까지 말립니다. 말리는 중간중간에 감을 손으로 주물러 주어야 더욱 달고 쫀득한 곶감으로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곶감을 직접 만들어 먹으려면 이제 봄부터 감나무가 자라서 감이 열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곶감이 될 때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마트에 가서 곶감을 사서 먹는 일은 10분이면 할 수 있죠. 곶감을 구하는 속도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속도가 빨라지는 것에 반비례해서 기다리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자, 21세기 한국 사회는 그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아니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령 공항에서 1등석은 먼저 입장할 수 있고 놀이공원에서는 이제 매직 패스로 기다리지 않고 놀이기구를 탈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없으면 시간은 빠른 속도로 지나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은,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시간은 파편적인 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라는 시간의 점이 과거로 지나가고 나면 마치 사라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혜원의 고향에서는 시간의 점이 늘어나서 선이 됩니다. 점이 선이 됩니다. 마치 씨앗이 식물로 자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곳에서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시간의 선이 현재와 이어져 있고 현재의 시간의 선은 미래와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진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과거를 돌이켜볼 수 있고 미래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시간 의식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더 이상 점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선적인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주인공 혜원이 그러한 변화를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에서 점적인 시간에 따라 살다가 고향에 돌아와 선적인 시간에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 의식이 변화하면 실존의 허기가 채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사람의 존재는 더 이상 허전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소중한 기억과 새로운 희망 그리고 빛나는 순간으로 충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점적인 시간에 따라 사는 허전한 실존은 어떻게 보면 가볍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실존이 비어있고 정처 없이 흘러가 버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선적인 시간에 따라 사는 실존은 아름답고 충만해서 무겁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적인 실존은 머무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 버리는 곳에서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실존이 느릿하게 머무른 장소에서는 좋은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 냄새가 바로 실존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